10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취득세가 2,400만 원이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집을 증여하면 취득세만 1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증여세까지 합치면 세금만으로 집 한 채 값을 내야 합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정말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민정입니다. 오늘은 그냥 증여했다가 정말 큰일 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보다 증여가 낫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2025년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처럼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거래가, 즉 시가인 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3배, 평가 기준은 2배, 감정평가 리스크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전엔 9억 내던 세금이 지금은 30억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감정평가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단지 기준시가보다 조금 낮게 신고했을 뿐인데 국세청이 이건 너무 낮다며 감정평가를 강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추정시가보다 5억 이상 낮거나 10%만 차이 나도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주택도 포함됩니다. 과거엔 임야나 농지 위주였다면 지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받는 자녀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여력이 없는 자녀라면 세금을 내지 못해 증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모는 집을 주고 싶은데 자녀는 세금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2017년엔 가능했는데 2025년엔 위험한지, 제도세율 평가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증여하는 현실적 방법까지 20분 안에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한 편이면 증여의 핵심을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엔 왜 가능했나? 증여 급증의 배경. 2017년, 그땐 정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시절이었죠.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기 전 부동산 증여가 절세의 비밀 통로로 통하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그때 강남 3구, 용산, 분당 같은 지역에서는 팔지 말고 물려줘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국세통계 포털 자료를 보면 2016년 전국 증여 건수는 약 7만 2천 건.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18년엔 9만 6천 건을 넘었습니다. 증여 금액은 9조 5천억 원에서 16조 원으로 거의 2배가 됐죠. 이 시기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단 하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최고 62%까지 올라가자 사람들은 판단했습니다. 팔면 세금 폭탄 맞는다. 그럴 바엔 자녀에게 증여하자. 그게 당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취득세 계산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가인 정액,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그땐 공시가격, 즉 시가표준액이 기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6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공시가격이 18억 원이면 그 금액에만 세율을 곱했습니다. 게다가 세율도 지금의 12%가 아니라 4% 수준이었죠. 세부담이 지금의 3분의 1도 안 됐던 겁니다. 결국 그 시절 증여는 양도세 폭탄을 피하면서 자산을 자녀에게 넘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2017에서 2018년 사이 증여는 합법적 절세 수단이자 부의 대물림 가속기로 불렸죠. 하지만 이 시기의 성공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져 증여는 언제나 유리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2. 2025년엔 왜 힘들어졌나? 제도 3중 장벽.
2025년의 증여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단순히 세율이 조금 오른 정도가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증여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세율, 과세 기준, 감정평가 이 세 가지 장벽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세율의 폭등입니다. 2020년 8일이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중과됩니다. 예전엔 4%였던 세율이 3배로 뛴 거죠. 즉 10억짜리 집을 증여하면 예전엔 취득세 2,400만 원이면 끝이었지만 이젠 같은 집에도 1억 3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나옵니다. 부담 주체도 자녀, 즉 수증자입니다.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까지 자녀가 모두 내야 하죠. 두 번째 장벽은 과세 표준의 변경, 즉 시가인 정액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매 사례가, 감정가액이, 심지어 경매 낙찰가까지 모두 시가인 정액으로 간주되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예전엔 공시가격이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실거래가 100%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해 가장 큰 변화가 된 감정평가 제도 확대입니다. 2025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 이상 낮거나 10% 이상 차이만 나도 국세청이 이건 너무 낮다며 감정평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임야나 농지 같은 비주택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주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조금만 낮게 신고해도 감정평가 대상이 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결과는 단순합니다. 예전엔 9억이면 가능했던 증여가 지금은 30억 가까이 세금이 나옵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힘들다,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의 증여는 이제 단순한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정교한 세금 설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3. 실제 비교 사례 2017년 vs 2025년.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7년에 증여했을 때와 2025년에 증여했을 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강남 아파트의 사례입니다. 2017년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약 26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순수증여를 하기로 했죠. 당시 증여세율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증여세는 약 8억 7천만 원, 취득세는 6,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이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죠. 두 세금을 모두 합쳐도 약 9억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엔 고가주택이었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2025년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시세는 약 68억 원으로 단순히 2배가 아니라 2.5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걸 동일하게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죠. 시가인 정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무려 29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적용하면 취득세만 9억 원이 추가됩니다. 즉 2017년에는 세금 총액이 9억이었는데 지금은 38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만 약 30억 원, 이건 단순히 부동산이 오른 탓이 아니라 세법이 바뀐 탓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세금을 자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금으로 38억 원을 낼 수 있는 자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자금이 없어 증여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채무를 끼고 진행하는 부담부증여 형태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부동산은 실거주 2년 요건이 붙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즉 2017년엔 세금은 부담되지만 할 수는 있는 수준이었다면 2025년엔 세금 때문에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바뀐 겁니다. 같은 집, 같은 가족인데 세금만 30억이 늘어난 이유. 그게 바로 시가기준 과세, 중과세율, 감정평가 강화라는 세 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정말 힘들다. 4.
증여세 취득세의 현실적 부담. 자, 이번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여는 결국 세금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누가 내야 하죠? 바로 받는 사람, 즉 자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주는 건데 내가 세금까지 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대한민국 세법은 명확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의 세금이고 취득세 역시 부동산을 취득한 자녀의 지방세입니다. 즉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를 받는 순간 모든 세금 납부 책임도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 현금 납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취득세는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늦으면 가산세, 이자세가 추가되죠. 요즘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 증여의 경우 증여세만 20억 이상이 나오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당장 그 세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도 함께 내야 합니다. 즉 세금이 아니라 부채를 지는 셈이죠. 결국 증여는 자산 이전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채를 넘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취득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증여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12%가 적용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라면 취득세만 1억 3천만 원, 30억이면 4억 원이 넘습니다. 이 세금은 절대 대출로 충당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은 취득세 납부용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자녀가 세금을 낼 수 없다면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주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커서 못 준다는 부모, 받고 싶지만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녀. 서로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의 증여는 단순한 가족 간 거래가 아닙니다. 세금 자금 계획과 현금 흐름 설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지금의 증여 현실입니다. 감정평가 제도 개편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이제부터는 2025년에 새로 강화된 감정평가 제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세무사인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이 제도가 바뀌면서 단순히 증여세 계산을 잘못한 수준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탈세 혐의자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전엔 임야나 농지처럼 거래가 드물고 가격 산정이 어려운 비주택, 부동산만 감정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주택까지 전면 확대됐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 심지어 지상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제는 웬만한 자산은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셈이죠. 감정평가 의무가 적용되는 기준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기준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추정시가와의 차이가 10% 이상이면 국세청이 이건 너무 낮게 신고했다며 감정평가를 강제로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10억 원 이상의 차이일 때만 평가했지만 이제는 그 문턱이 절반으로 낮아진 겁니다. 문제는 이 감정평가가 단순히 시가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감정평가가 개시되면 국세청은 감정가액을 세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감정가가 신고가보다 높게 나오면 그 차이만큼 추가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실제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약 2에서 3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감정평가가 비주택에 비해 주택은 훨씬 더 자주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9억으로 신고하면 10% 차이밖에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국세청 입장에선 바로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11억 원으로 나오면 차액 2억 원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부분, 감정평가를 일부러 낮게 받는 것도 이제 위험합니다. 최근엔 부정감정평가 자체를 국세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받으면 감정평가법인 뿐 아니라 납세자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요약하자면 2025년의 감정평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감정평가 대상 확대, 감정가액이 곧 과세기준, 추가세 위험.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재증여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느냐가 세금의 절반을 결정짓는 시대가 된 겁니다. 6. 2025년 이후 안전한 증여 전략. 이제부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부분입니다. 증여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해서 모든 증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략 없이 진행하면 큰일 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의 증여는 세금 설계형 증여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동산보다 현금성 자산이나 금융상품 증여가 훨씬 유리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와 감정평가 리스크가 동시에 붙지만 현금 예금 주식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즉, 증여세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녀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나누어 보내는 방식으로 10년 단위 증여공제를 주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두 번째 전략은 부담부 증여 활용입니다. 채무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그 채무를 자녀가 함께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그만큼의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실제로 존재하고 자녀가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식만 부담부 증여로 꾸미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죠. 세 번째 전략은 증여 시점의 분산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세율이 누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한 번에 주면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지만 3에서 4년에 걸쳐 나누어 주면 전체 세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감정평가 대비입니다. 이제는 감정평가가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증여 전 반드시 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서, 공시가격을 비교해 적정 수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일수록 시세보다 너무 낮게 신고하지 말 것. 이게 바로 2025년 이후 감정평가 리스크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전 세무상담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택수, 가족 구성, 보유자산, 채무 여부에 따라 세율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세금 계산 프로그램이나 블로그 정보를 그대로 믿고 진행했다가 수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결국 2025년 이후의 증여는 마음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증여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세금의 기술, 이 말이 바로 지금 시대의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충격적이셨죠? 증여가 단순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세금 설계가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공시가격 기준 4%의 낮은 취득세율 그리고 감정평가 의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증여는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이었죠. 하지만 2025년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취득세는 12%로 중과되고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감정평가 기준까지 강화돼 신고가액이 조금만 낮아도 세무조사가 따라옵니다. 그 결과 같은 집을 증여해도 세금이 9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폭증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증여는 효율적인 세금 설계 없이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감정평가, 자금 출처, 취득세 납부 여력까지 모두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증여가 아니라 가산세와 세무조사로 끝나는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첫째, 감정평가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둘째, 취득세는 중과세율로 뛰었습니다. 셋째, 증여세는 여전히 누진세율입니다. 즉, 세금이 합산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수억 원을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시점 분산, 현금성 자산 중심의 이전 등 합법적 절세 전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세요. 지금의 법은 몰랐다는 이유로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증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현실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상속세 개편안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가, 그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곧 절세입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